안녕하세요. 예. 12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중간에 좀 저게 텀이 좀 있었는데 자료는 준비가 되어 있는데 제가 목 감기가 걸려가지고 중간에 텀이 약간 있었습니다. 지금 얼른 저희가 시작을 해서 마무리를 합시다. 예. 14강 빨리 하면 다음 주 월요일까지 14강까지 다 마무리할 수 있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이게 이제 뭐 시수로 따지면 9시간인데 사실 이제 1시간 녹음하는 게 좀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이게 이제 그냥 주구장창 하면 되는 게 아니고 대신에 이제 녹음을 해서 녹화를 해서 먼저 선제 녹화를 해서 보여드리는 거기 때문에 조금 더 퀄리티는 실시간보다는 좀 더 높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뭐 자료 확인이 필요하면 중간에 잠깐 녹화를 멈추고 자료 확인을 하고 하니까 뭐 그런 것들 따지면 다른 그 실시간 줌 회의보다는 퀄리티가 좀 높지 않나 싶고요. 제가 그 다른 그 대학원 강의 관련해 가지고 줌 회의를 한번 해봤어요. 실시간으로 해봤는데 의외로 그 집중도가 좀 떨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뭐 물론 이제 학생마다 좀 다르긴 하겠지만 또 이제 그 3시간 내에 딱 끝내니까 좋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전 조금 별로더라고요. 근데 이제 만에 하나 다음 학기도 뭐 그렇게 된다 또는 뭐 줌 회의를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되면 뭐 해야겠죠. 그건 뭐 일단 뭐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봐서 저희가 지난 시간까지 이제 각 원자력 사고에 대해서 쭉 봤었고요. 그러면 이제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 우리나라의 국내 원전은 어떻게 보완이 됐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한손에서 나온 자료고요. 그 자료 자체는 2012년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후쿠시마 사고 직후에 한국에서 부랴부랴 이제 안전성 보완 조치들을 쭉 해간 겁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지금 한 8년이 흘렀으니까 조금 더 안전이 보완이 됐겠죠. 많은 부분에서도 개선이 됐을 겁니다. 내용을 보면 그 국내 원전의 안전점검 시행사항을 보면 이제 한수원 자체적으로는 전 가동 원전 2011년 기준으로 이제 21개의 원전이 가동 중이었거든요. 그래서 전 가동 원전에 대해서 합동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내외 전원 영향, 그러니까 전원이 전력 공급하는 부분, 그다음 노신 냉각의 건전성. 여기서 건전성이라는 거는요, 이게 이제 그 그러니까 잘 되고 있는지, 얼마나 이제 상태가 클리어한지 이런 것들을 본다는 의미예요. 경납 용기의 건전성, 그리고 사용 후 연료 저장조의 건전성 이런 것들을 이제 봤다는 얘기고, 정부 차원에서 또 이제 안전점검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전 가동 원전에 대해서 그 외부 전문가인 이제 킨스라고 하는 그 원자력 안전 기술원이라고 있거든요. 여기 전문가들이 또 와가지고 뭐 상시 여기 이제 대기하시는 분도 계시고 본부에 계신 분도 계신데 이분들이 다 총동원돼서 그 전력 냉각계통 중대 사고 등 6개 분야에 대한 27개 항목에 대해서 정밀 점검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오래된 원전이 이제 고리 1호기에 대해서도 정밀 점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007년에 계속 운전 허가 시 검토된 안전사항 및 원자로 용기의 건전성 등도 검토를 하게 됩니다. 고리 원전 1호기 같은 경우에는 2007년도에 10년 더 추가로 운행하도록 됐습니다. 그래서 2017년까지 운전을 하고 2017년에 이제 최종적으로 폐기 처분하겠다 이렇게 결론이 내렸죠. 자동차로 치면 이제 폐차하겠다 이런 거예요. 근데 막 너덜너덜해서 고물 상태가 됐기 때문에 폐기하는 게 아니고 이제 할 만큼 했다라고 이제 판단해서 안전할 때 폐기를 하게 된 겁니다. 국내 원전 안전 점검 결과를 보면 현재까지 이제 조사 연구를 통해서 예측된 최대 지진 및 해일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음을 확인을 했습니다. 일단 지진 같은 부분은 원자력 발전소는 지진에는 되게 안전하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후쿠시마 원전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지진 관측기로 계측할 수 있는 최대 지진이었거든요. 이게 진도 한 9에서 10 이상 되는 엄청난 지진이었는데도 이제 원자로가 손상이 안 됐습니다. 그냥 자동으로 이제 셧다운되고 정지되고 해서 안전이 확보됐어요. 근데 이제 해일이 밀려와서 때리는 바람에 물에 잠기는 바람에 문제가 생겼지 지진에는 버텼던 겁니다.
반면에 이제 우리는 사실 뭐 국내는 지진이 좀 적은 편이고, 또 고리 원전이나 대다수의 이제 그 원전이 배치되어 있는 곳은 활성 단층이 없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집안이 안정된 곳에 원전을 지었어요. 우리도 바보는 아니니까. 그래서 조사를 해봤더니 우리나라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해일이나 지진에 대해서는 안전성이 확보돼 있다라고 이제 판단 내렸고, 계속 운전 중인 고리 1호기 같은 경우도 이제 뭐 2011년 기준으로 했을 때 한 6년 뒤에 이제 이거를 운전이 이제 끝나는데 계속 안전하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와 같은 이제 최악의 상황을 고려했을 때 어떤 점을 개선해야 되냐. 만약에 이제 보통 한국에서는 잘 안 생기는데, 한국에서 만약에 그런 사고가 생기고 그다음에 그만큼의 쓰나미가 몰려오고 이런 걸 상정했을 때,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동해에서는 그런 쓰나미가 생기지 않습니다. 너무 깊기 때문에 바다가. 그럼에도 뭐 굳이 고려한다면 6개 분야별 50건의 장단기 개선 사항을 도출했고, 한손이 46건, 타기관이 4건을 이제 이행을 했습니다. 해외 사례 검토 및 자체 분석을 통해 추가 개선 사항을 도출해서 56건을 이제 개선했고요. 그 국내 원전 개선 대책의 주요 내용을 보면, 첫 번째, 자연재해에 대비해서 안전 개선 대책이라고 해서 추진된 것들이 있습니다. 5년간에 약 1조 원 이상이 투입이 됐는데 여기 하나하나 보시면 설명을 드릴게요. 그 주요한 것들 중에 이제 1번, 그 원전 해안 방벽, 그러니까 원전이 이제 바다 근처에 있으니까 이 해안 방벽을 7.5m에서 10m로 증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는 한 요 정도 높이였는데 더 높였어요. 그래서 이제 이 해면에서 이만큼 올라가 있고 이만큼이니까 한 15m에서 20m짜리 해일이 밀려와도 버틸 수 있도록 이 방어벽을 만들었다는 거죠. 추가로. 그 다음에 이제 그 차량 장착 이동형 비상 발전기, 이동형 발전 차량을 확보를 했고, 그 다음에 3번에 비상 디젤 발전기실에 침수 방지용 방수문을 설치했습니다. 이 디젤 발전기실이 있는데 이 방수문이 있었는데 이게 점검을 해보니까 좀 취약하다 그래가지고 완전히 잠수함처럼 완전히 밀폐될 수 있는, 비상시에 이걸 닫아 놓으면 이쪽으로는 절대로 물이 안 들어가는 그런 방수문을 설치했고요. 그 다음에 침수 안전 위치에 비상용 축전지를 확보했습니다. 그러니까 비상용 배터리를 그 해면에서 한 30m 높이에 이렇게 배치를 한 거죠. 그러니까 물이 밀려와도 괜찮도록. 그 다음에 이제 각종 배수 펌프를 방수화했습니다. 그러니까 배수 펌프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방수 처리를 해가지고 이제 물이 들어와도 물을 퍼낼 수 있도록, 배수 펌프가 완전히 물에 잠겨도 이게 작동이 돼서 계속 물을 밖으로 빼낼 수 있도록 그렇게 설비를 갖췄고요. 6번에 이제 전기 없이 작동이 가능한 수소 제거 설비, 이를 설치를 해서 수소 폭발을 예방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보통 이제 수소 제거 설비는 어떤 식으로 되어 있었냐면, 수소가스가 이제 혹시라도 새 나와서 이 원자로 안에서 위로 쌓이게 되면 폭발하니까 이 수소가스를 전기 불꽃으로 해서 태웠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 불을 붙여가지고 이게 태워서 없애버리는 이런 형태로 이제 해왔었는데, 그 전기마저 끊어지면 어떡할 겁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 그 화학 물질을 넣었어요. 화학 물질. 이 피동 촉매형 수소 결합기라고 해서 화학 물질 넣은 장비를 갖다가 이 위에 설치해가지고 수소가 이쪽을 통과하게 되면 이 수소가 다른 기체로 다른 물질로 바뀌게끔 이런 설비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7번에 그 경남 용기의 과도한 압력 상승을 막는 방사능 물질 여과 및 배기 설비를 설치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평소에는 이제 이게 안 돼 있었는데 배기 설비를 설치해가지고 여기가 증기가 막 끌어올라가지고 이게 터질 지경이 되면 이쪽으로 이제 압력을 빼버리는 겁니다. 대신에 압력은 빠지되 방사능 물질은 새 나오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설비를 이제 설치를 한 겁니다. 재난 유형별 대응 개선 대책이라고 해서 그 첫 번째 이제 재난 유형, 대형 지진이나 해일이 발생했을 경우에 대응 전략, 원전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진 자동 정지 설비를 설치했고, 그 다음에 원전 해안 방벽 증축을 했고, 방수문 및 방수형 배수 펌프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안전 설비 침수 발생을 했을 경우에, 그러니까 안전 관련한 설비들이 물에 잠겼을 경우를 대비해서 전력 및 냉각 계통의 기능을 확보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동형 발전 차량을 확보했고,
사용 연료 저장소의 대체 냉각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러니까 물이 없더라도 이걸 냉각시킬 수 있도록 뭐 질소가스나 뭐 이런 걸 설치했겠죠. 그리고 이제 옥외 설치 탱크는 방호벽을 설치했고요. 그러니까 사용 해결료 관련해서 옥외, 그러니까 이 건물 외에 이렇게 탱크가 있는데 거기에 별도의 방호벽을 더 설치해서 이게 부서지지 않도록 대비를 했고, 그다음에 중대 사고 발생 시에 이 중대 사고를 완화시키는 효과, 이게 중대 사고의 피해를 줄이는 형태로 수소 제거 설비를 설치했고, 경락 건물 여과배기, 아까 그 방사능 물질만 걸러내고 이제 압력을 빼주는, 그다음에 원자로 대체 냉각수 주입 유로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냉각수를 주입하는 기본적인 설비들이 다 훼손되거나 차단됐을 때 별도의 통로로 냉각수를 넣을 수 있도록 하는 어떤 그 구멍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경납 건물이 손상됐을 때, 그러니까 이제 그 뭔가 여객기 같은 게 와서 막 계속 부딪히고 누가 미사일을 쏘고 이래가지고 이 경납 건물이 일부 부서졌을 경우에 방사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주민 보호용 방호 장비를 추가로 확보했고, 그러니까 이제 직원 보호용뿐만 아니라 그 주민들에게 나눠서 보호할 수 있는 방사능 방호 장비를 확보했고, 방사선 비상 훈련을 강화하며 비상 대응 시설을 개선을 했습니다. 이거는 거의 전쟁 같은 상황. 전쟁도 완전히 이제 북한이 미친 척하고 우리 핵발전소에 로켓 쏘고 막 이런 막장 다 죽자, 이런 상황에 대비했을 때 이렇게까지 한다는 거죠. 그 국내 원전 안전성 강화 방안이라고 해서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지진에 의한 구조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설계 기준을 초과하는 강진 발생을 전제로 추가적인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총 5건의 개선 사항을 이제 도출했고, 이 뭐 3년에서 4년에 걸쳐 가지고 이런 것들을 이제 공사를 해서 설비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지진 자동 정지 설비를 설치하고, 안전 정지 유지 계통의 내진 성능을 개선하고,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부품을 바꾸고 설계를 변경해서 새로운 시설물들을 설치하는 거예요. 밑에 거대한 뭐 스프링이라든지 뭐 이런 걸 넣는 거죠. 그 다음에 원전 부지 최대 지진에 대한 조사 연구 사업, 용역 사업을 전문가한테 이제 부탁을 했고, 그 다음에 주제어실 경보창 내진 성능을 개선했고, 주제어실에 이제 경보창들이 깨지면 안 되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지진에 부서지지 않도록 개선하고, 월성원전 진입 교량의 내진 성능을 개선하고, 그러니까 월성원전으로 들어가려면 그 다리를 하나 건너서 들어가야 되는데, 이 다리가 만약에 무너져 버리면 그이 이 사태를 개선할 수 있게, 예를 들어서 뭐 피해 복구 차량이라든지 또는 긴급 탈출용, 하여튼 이런 것들이 왔다 갔다 할 수가 없으니까 장비 차량들이 이 월성원전에 들어가는 이제 다리가 무너지지 않도록 내진 성능을 개선하는 부분, 이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그 지진에 의한 구조물 안전성 부분에서 보면 지진 자동 정지 설비를 설치를 했다고 했는데, 일정 규모 이상의 지진이 감지됐을 경우에 원자로가 자동 정지되는 뭐 그런 설비들을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설치를 했다는 얘기고요. 2013년 3월까지 전 모든 원자력 발전소에 이걸 다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뭐 이렇게 각종, 이게 이 파란색이 설비인데, 이 파란색을 각종 장치에다가 다 설치한 거죠. 이렇게 바닥에도 설치하고 위에도 설치하고 뭐. 그 다음에 이제 해일에 의한 구조물 안전성, 그 해일에 대한 피해를 대비하기 위해서 어떤 안전 조치를 취했냐 하면, 고리 원전의 해안 방어벽을 이제 더 높이는 공사를 2년 동안 진행을 했고, 방수문 및 방수형 배수 펌프를 이제 4년간에 걸쳐서 설치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바로 설치하고 예산을 4년에 걸쳐서 나눠 썼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4년 동안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랬을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원전 부지 설계 기준 해수위 조사 연구, 이것도 이제 연구 요령을 냈고요. 그 다음에 냉각 해수 취수 능력 강화 및 해일 대비 시설 개선 사항에 대해서도 그 5년 동안 연구사 또는 이제 연구 공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리 원전의 해안 방어벽 같은 경우에는 이 구간, 이 이제 빨간색으로부터 노란색에 해당되는 구간 전체, 그 다음에 이제 녹색 제2 방어벽 다 설치해서 어느 쪽에서 물이 밀려오든 이 시설 자체가 침수가 되지 않도록 방어벽을 만들었죠.
총 2.1km의 이제 성벽을 세운 건데요. 성벽을 최초 콘크리트를 타설을 하고, 이제 이게 기존의 벽이고,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보시면 아실 텐데, 여기 보시면 이게 기존의 벽입니다. 7.5m짜리 기존의 방어벽이고, 이 위에다가 이 벽을 하나 더 높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만큼 콘크리트를 더 부어가지고 이렇게 이걸 그 기둥으로 삼고 이 위에다가 더 공사를 해가지고 10m까지 높이는. 그러면 더 센 헤일이 밀려와도 이게 무너지지 않을 겁니다. 일단 그런 구조로 만드는 겁니다. 뭐 이 뒤엔 또 흙이 이렇게 받치고 있으니까 이게 쉽게 무너지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이제 방어벽을 높여서 공사를 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방수문, 비상전력계통 및 주요 안전설비 구조물에 내진 설계된 방수문을 설치했는데, 이거 이제 보시면 고무 바킹이 잔뜩 들어가 있고 강화되어 있는 이런 형태의 방수문들, 이거는 사람 손으로 열기 힘듭니다. 그래서 기계가 전동식으로 아마 열어야 되는 방수문이고, 이것도 이제 그 각 사무실마다 이런 식으로 방수문이 설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이제 물이 이만큼 가득 차더라도 물이 새 들어오지 않도록 방수문 설비를 해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침수가 발생했을 경우에 전력 및 냉각계통의 건전성,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어떤 조치를 취했느냐. 그 이동형 발전차량 및 축전기 등 확보, 이건 뭐 아까 다 설명드렸던 건데, 이게 총 4년에 걸쳐 가지고 쭉 다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발전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형태의 아마 이게 소방차를 개선해서 아마 이제 이 발전 차량으로 만든 걸 텐데, 아닐 수도 있고요. 어쨌든 이동형 이제 디젤 발전 차량을 확보해서 여기서 이제 전력 생산을 해가지고 그 고리원전 원자로까지 이렇게 이제 공급을 할 수 있는 그런 비상시 이동형 발전 차량을 확보를 했고요. 그 다음에 사용 후 해결료 이제 냉각기능 상실 시의 대책 확보라고 해서, 그 냉각계통의 펌프 열교환기 이상으로 기능이 상실했을 경우, 기존에 여기 물이 채워져 있는데 계속 이제 이걸 돌려서 이제 뜨거운 물을 빼내고 차가운 물을 넣어가지고 계속 식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상실됐을 경우에, 제가 아까 질소가스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소방차를 끌어다 와서 이제 물을 붓는 거네요. 그러니까 소방차의 펌프를 이용해서 이 정수장에 있는 물을 갖다가 끌었다가 이쪽으로 넣어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물을 계속 넣어서 냉각수를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형태로 지금 개선을 했고요. 뭐 큰 돈 들어가지 않고 개선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옥외 설치 탱크 방호벽이라고 해서, 옥외 냉각수원 탱크, 옥외 물탱크 및 이제 화학물질 탱크의 파손 방지를 위해서 이 외부에 이제 방호벽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사실은 이렇게 그냥 이렇게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점검도 하고 막 이랬었는데, 이거를 이 밖에다가 벽을 만들어 가지고 혹시라도 물이 밀려오거나 뭐가 와서 들이받거나 이런 데 있어서 이제 이게 파손되지 않도록 밖에다 벽을 쳐버린 거죠. 이런 식으로. 예전에는 이렇게 하는 게 그럼 예전에는 왜 그냥 이렇게 안 했냐. 어차피 이제 시설 안에, 보안 시설 안에 이런 게 있는 거니까 그냥 이거 하면 또 추가로 돈 들고 번거롭고 이러니까 안 했거든요. 그 다음에 대형 장비가 와서 작업하기도 좀 불편하고, 왜냐면 가운데 벽이 있으면 뭘 이렇게 공사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크레인 갖고 와서 해야 되는데. 근데 이제 그런 것들보다는 안전이 더 중요하다. 이래가지고 충분히 설계해서 이렇게 바뀐 겁니다. 그리고 중대사고에 대응하기 위해서 모든 냉각 기능이 상실되고 해결료가 녹아내리는 최악의 경우를 전제로 했을 때 어떤 그 방어 장비들을, 어떤 이제 대책을 세웠느냐. 그 수소 제거 장비를 설치를 했고, 경락 건물의 배기 및 감압 설비를 설치를 했고, 원자로의 비상냉각수 외부 주입 유로를 설치를 했고, 이건 5년간에 걸쳐서 다 진행을 했습니다. 교육 훈련 강화, 이건 뭐 늘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사람에 대해서도 이제 훈련을 해야 되니까. 사실은 이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이 교육 훈련 강화가 제일 중요합니다. 왜냐면 대부분의 재난들이 인재예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피동형 수소 제거 설비라고 해서 이제 어떻게 생겼냐면, 이 위쪽에 설치가 되어 있고 이런 구조물입니다. 그냥 이런 강철 박스인데, 수소가스가 들어가면 촉매제를 통과해서 수소가 완전히 없어지고 이제 증기로 바뀌는 겁니다. 증기로. 그러니까 이제 수소는 어차피 가벼우니까
위로 몰리게 되고 이쪽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이렇게 되면서 수소 농도가 점점 옅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경락건물 여과배기 설치라고 해서 그 경락건물에서 이제 물을 빼가지고 이쪽으로 돌려서 이제 빼낼 수 있도록 하는 거, 이거를 이제 다 설치를 했고, 경락건물에서 예를 들어서 이게 아마 이제 냉각 탱크겠죠. 그러니까 경락건물에서 뜨거운 증기가 배출이 되면 이쪽 라인으로 증기를 배출시켜가지고 밸브로 배출시켜가지고 이쪽으로 넣어서 이제 한번 차갑게 시킨 다음에 이 액체를 겉으로 끌어내서 이걸 재처리해 버리는 겁니다. 클리어하게. 원자로 비상냉각수 외부 주입 유로를 설치했다고 했는데, 이건 이제 뭐냐면 소방차, 여기서도 소방차 또는 이동식 펌프를 이용해서 이제 그 원자로 내에서 비상냉각수가 없을 경우에 가장 가까운 곳에 소방차를 대고 여기서 바로 그냥 물을 갖다가 주입할 수 있도록 뭐 특별한 어떤 파이프라인을 만들어 놨겠죠. 그래서 그쪽으로 이제 소방차나 이동식 펌프를 이용해서 냉각수를 주입할 수 있도록, 아까 저기 우리가 사용료 해결료 저장 시설에 펌프 주입하는 것도 그렇게 보셨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수영장에 금이 가가지고 물이 빠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뜨거운 물이 가득한, 따뜻한 물이 가득한 수영장입니다. 따뜻한 물이 가득한 욕조라고 합시다. 따뜻한 물, 그러니까 그 여러분이 추운 겨울에 야외 온천에 이렇게 가 있는데 수영복을 입고 야외 온천에 이제 온천에 그 큰 대형 욕조 안에 따뜻한 물이 있는, 거기 몸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따뜻하고 좋지 않습니까? 근데 갑자기 지진이 발생해서 거기서 물이 빠지기 시작해요. 금이 가가지고 벽에.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물이 다 빠져버리면 여러분들은 그 추운 겨울에 수영복만 입고 거기 노출되는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태가 발생하면 바로 차량을 투입해가지고 그 욕조에 뜨거운 물을 넣어주는 거죠. 계속 여러분이 따뜻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한쪽에서는 그걸 막고 보수공사를 하고 뭐 이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런 거예요. 되게 심플한 기술입니다. 이게 이런 걸 다 대비했다는 겁니다. 대비해서 이제 장비를 설치했다. 그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비상대응 및 비상진료체계라고 해서 이게 사실 중요하긴 합니다. 왜냐하면 완전히 통제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개의 원자로가 동시에 사고가 발생하고 최악의 방사능 재난이 발생했을 때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주민보호용 방사선 방호 장비를 추가로 확보하고 방사선 비상계획서를 작성을 하고 개정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비상 대응 방안들을 갖다가 이렇게 고민을 해서 매뉴얼을 만들었다는 거죠. 방사선 비상계획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이 매뉴얼에 따라서 어떻게 해라, 어디로 연락하고 어떤 조치 취하고 누구 부르고 이런 것들이 다 정해져 있는 겁니다. 주민보호용 방호장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도와 칼륨이라고 해서 그 원전 주변 10km 내에 인구수의 4배 수준으로, 그러니까 살고 있는 사람 곱하기 4배 해가지고 약 50만 명분의 그 요도와 칼륨을 확보를 했습니다. 이 요도와 칼륨은 뭐냐면 이거를 이제 평소에는 이걸 드시면 안 돼요. 왜냐면 평소에 이걸 먹으면 갑상선이 문제가 생깁니다. 요오드를 먹게 되면, 과하게 섭취하게 되면. 그래서 여러분이 소독약으로 쓰는 요오드 있잖아요. 그것도 마시면 안 됩니다. 그것도 마시면 그걸 뭐 많이 드시면 여러분의 갑상선에 치명적입니다. 갑상선 질환이 옵니다. 그런데 이 방사능 사태가 발생하면, 그 방사능 사고가 발생하면 이제 그 세슘이나 뭐 이런 플루토늄이나 이런 방사능 가루 같은 것들이 이제 여러분의 입속으로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런 가루들이 들어가면 그게 방사능을 내뿜고 이게 여러분의 갑상선을 작살을 내버립니다. 그래서 갑상선 암이나 이런 경우인 거예요. 근데 사고가 발생했다. 그러면 이거 먹자. 요오드와 칼륨을 미리 먹어버리면 이 갑상선이 필요한, 그날 필요한 요오드를 다 채웠기 때문에 방사능 성분이 들어와도 여러분의 갑상선이 공격받지 않습니다. 이게 갑상선의 독특한 특성 때문에 그런 건데. 그래서 이걸 미리 먹어놓은, 마치 그 해독제를 미리 먹어서 더 이상 이제 독을 당하지 않는 뭐 그런 작용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방사능 물질이나 낙진율을 차단할 수 있는 그 방독면을 갖다가 고리원전 그정말 48만 개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쪽에 48만 개.
여러분 48만 개는 굉장히 천문학적인 숫자입니다. 이걸 미리 확보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또 유통기한이 그 보관 기간이 있거든요. 5년에서 아마 10년일 텐데 그때 되면 폐기 처분하고 또 그만큼 또 사야 되고 이런 것들을 다 하는 겁니다. 예전에 6만 개만 했어요 그냥. 근데 야 사고 나는 거 보니까 안 되겠다. 야 사 많이 사나 이래가지고 지금 48만 개는 구입하는 거죠. 그러니까 안전을 위해서 소비하는 비용입니다 이게. 그리고 방사선 비상 훈련을 진행을 했고 방사선 대응 시설 개선 뭐 여러 가지 개선들은 했고요. 고리 1호기 및 장기 가동 원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개선을 하느냐. 그 정기 검사 등 안전 검사를 대폭 강화했습니다. 그래서 뭐 안전 검사 기준 하여튼 꼼꼼하게 검사하는 거예요. 평소 같으면 그냥 이제 밸브나 열어보고 뭐 몇 가지 청소하고 말고 하다가 이제 전체를 다 뜯어본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정기 검사할 때. 그다음 주요 기기 및 배관의 가동 중 검사를 강화를 했고요. 그러니까 가동 중에 이 배관들이 멀쩡한지 잘 굴러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검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정기 검사 등 안전 검사를 대폭 강화하고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설비들을 개선했다 한 거죠. 더 이상 낡지 않도록. 이게 그냥 중고차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굴러다닐 수 있는 중고차인데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장비들을 좀 하고 뭐 부품도 바꾸고 이렇게 안전성을 더 강화시켰다 하는 거죠. 뭐 피로 감지 설치 시스템이라고 해서 이제 그 배관이라든지 또는 주요 금속 용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피로가 누적되면 그러니까 이제 피로라는 게 뭐 늘어지거나 금이 가거나 뭐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누적되면 어느 순간 확 터져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계속 체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설치를 했고 센서도 설치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다음 해외 사례 검토를 통해서 추가 개선 사항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 뭐 이동형 디젤 구동 펌프를 확보한다든지 무선 전화기, 위성 통신 등 비상 연락 체계를 확보한다든지 또는 이제 비상 충수용 장거리 호스를 확보한다든지 또는 이제 사용 후 해결료 관련해서 수위, 온도, 방사선 계측기 안전 등급 그다음에 뭐 관련 기술 지침서 이런 것들을 개정을 한다든지 최신 기술 개통으로 뭐 이런 것들이 있었고 그 본사 및 사업소라는 게 각 이제 뭐 사업처 여기서 이제 본사 한수원 안전처 그다음에 월성 원전 본부 울진 본부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또 한수원 중앙연구원 이런 데서 어떤 사고가 났을 때 이런 부분들을 개선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이제 이런 개선 그 건의 사항들이 올라옵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다 포괄해 가지고 개선 포인트를 찾는다는 거죠. 그래서 지진에 의한 구조물 안전성, 침수 발생 시 전력 냉각 개통 관련 부분, 중대사고 대응 부분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그 개선을 했다는 얘기고 검증도 하고 그다음에 검토도 하고 개선된 사항에 대해서 재심사도 하고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원자력 안전 문화, 대국민 신뢰도 향상 이런 것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했다. 일단 이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기술자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한국하고 일본하고는 환경이 다르고 장비도 다른데 일본 같은 저런 대형 사건이 한국에서 벌어져도 한국의 원자로는 일본처럼 저렇게 쉽게 고장나거나 하지 않는다라는 자신감은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건 기술자들이 갖고 있는 자신감이고 국민들은 불안하잖아요.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 국민들에 대해서 그럼 어떻게 그 불안감을 없애고 인식을 개선할 수 있겠느냐 라고 해서 이제 여러 가지 궁리를 해봤다는 거예요. 첫 번째 원자력 안전 문화를 갖다가 좀 더 그 새롭게 하기 위해서 안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제 업무 환경을 구축하고 현장 실천형 프로그램을 개발했다는 겁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안전을 중시하는 업무 환경 구축이라고 해서 원전 안전 문화 관련해서 해외 동향 조사, 그리고 현장의 안전 관리 조직 강화, 그다음에 자유로운 의사소통 환경 구축, 사건 사고 예방 모니터링 강화, 내부 평가 지표 개선 및 신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 가장 중요한 게 이겁니다. 자유로운 의사소통 환경. 대부분의 항공사고 그러니까 이제 비행기들이 날아가다가 갑자기 추락하잖아요. 그게 기장하고 부기장 사이에 자유롭게 의사소통이 안 돼서 생기는 문제들이 많거든요. 예를 들면 뭘 열어놓은 것 같은데 그걸 닫았냐? 닫았습니다. 닫은 거 확실하냐? 확인해봐라. 예, 확실합니다. 확인했습니다. 이게 돼야 되거든. 근데 이게 상급자가 하급자 이렇게 지시한 건 되는데 하급자가 상급자한테 후배가 선배한테 이게 안 돼요. 잘 우리나라는 특히나.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지적을 받습니다. 야, 무슨 문제가 있는 것 같으면 바로 얘기해서 바로 바로 수정할 수 있도록 해라라고. 근데 이게 안 되다 보니까 체르노빌 같은 경우도 보시면 저 소장님 부소장님 그렇게 하시면 위험합니다라고 누가 나서서 세게 얘기를 하거나 상부에 보고하겠습니다라고 하면 되는데 다 그냥 귀찮으니까 입 다물고 있었어. 그러다가 사고 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자유로운 의사소통 환경이 구축되는 게 중요하다. 저도 여러분한테 언제든지 제 핸드폰 번호나 민원 제기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시면 돼요. 현장 실천용 프로그램 개발 부분을 보면 안전지킴이 이거 그냥 하는 거고, 그 투명 정보 공개 시스템 구축, 그러니까 이제 가능한 한 공개할 수 있는 정보들은 다 공개를 하겠다는 거죠. 그다음 발전소 원전 안전 문화 평가, 그다음 IAEA 안전 문화 평가 수검, 그다음 종사자 교육 강화, 협력회사와 안전 관리 강화,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갑니다. 첫 번째 현장 안전 관리 조직 강화라고 해서 원전 현장의 안전 감시를 위한 안전 감독 조직을 신설을 했고, 그 다음에 한수원 조직 내에 안전 감시 기능을 독립시켜 가지고 이 안전 감시 팀을 만들어서 이 팀들이 이제 감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원전 현장의 안전 관련 사항이 본사에 누락 없이 보고되고 본사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바로바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이제 별도의 독립적인 체제를 만드는 거죠. 왜냐하면 보통 현장에 이렇게 다 섞여 있다 보면 그냥 친하고 하니까 어제 같이 밥 먹었는데 그런 걸 또 본사에 보고를 해, 이렇게 돼서 이제 보고를 잘 안 하게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별도의 독립적인 팀으로 만들어서 보낸다는 겁니다. 안전 담당관 또는 안전 감시역 이런 이름으로. 그리고 본사에서도 이제 그런 걸 통과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을 만들고요. 내부 평가 지표 개선 및 신설이라고 해서 내부 평가 지표 중에 안전 저해 요인을 도출해서 개정을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안전에 안 좋은 것 같다.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그냥 문득 떠오르는 건데, 만약에 이제 원전에서 이렇게 아침마다 회의를 하는데 야간 교대자, 그 다음에 아침에 이제 출근해서 교대하는 사람들 다 같이 모여가지고 회의하자라고 고집을 한 팀장이 있다 칩시다. 야, 다 같이 사무실 일단 와. 그래서 회의하고 퇴근할 사람 퇴근하고 그 통제실 갈 사람 통제실 가고 이렇게 하자고. 이렇게 이제 팀장이 그거를 강요한다. 그러면 한 곳에 모여서 업무 인수인계하면 좋잖아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럼 그 시간 동안 통제실은 누가 통제를 합니까? 원자로 누가 보고 있냐고요. 이건 그냥 제가 극단적인 예를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팀장이 이런 회의를 한다 그러면 이거 상부에 보고하라 이겁니다. 이렇게 못하도록. 이런 것들입니다. 그냥 대단한 거 아니에요. 이런 어떤 조직 문화가 결국에는 사고를 일으키기도 하고 사고를 예방하기도 하는 거니까. 경제성과 실적보다 안전성을 우선하는 경영 방침을 명확하게 하고, 막연한 캠페인이나 이런 것보다는 실질적인 안전문화 지표값을 제시해서 안전을 최대화할 수 있도록 한다는 거고요. 경영 목표 및 직원 평가에 안전문화 향상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을 해서 안전이 최대한 확보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거죠. 두 번째, 현장 실천형 프로그램 개발이라고 해서 이제 보고 누락이나 지연 시에도 인지 가능한 자동 통보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사람들이 혹시라도 착각해서 보고를 안 하더라도 자동으로 이 데이터가 통보되는. 그 다음에 안전 관련 발전소 주요 운전 변수를 공개를 한다. 그러니까 보고사항 발생 시에 자동 통보하는 24시간 상시 감시 경보 체계를 만들고, 원전 운전 현황 공개 전용 홈페이지를 구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안전운전 정보 전광판을 운영을 해서 이제 지금 어떤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주의하십시오라고 이제 전광판에서 대형 전광판에서 이런 게 이제 나올 수 있도록 메시지들이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난 그런 보고 못 받았다 이딴 소리 안 나오도록 치밀하게 좀 보고 체계를 갖다 확립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보고 체계가 확립된다면 사실 책임 소재도 명확해지니까 사람들이 농땡이 안 치고 이제 일 열심히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협력회사나 이런 회사를 통해서 안전문화를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안전문화를 단계적으로 승진시키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거 다 일본에서도 이거를 고민해가지고 하는 것들인데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을 했고, 또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무시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을 한 거예요. 사실은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후쿠시마 제1원전은 사고가 발생했는데 후쿠시마 제2원전은 똑같은 재난이 밀어닥쳤는데 얘들은 버텼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리 준비해놓은 케이블을 연결해가지고 냉각시켰어요. 이런 게 어디까지나 사람의 어떤 미리 대비하는 거예요. 또 대응하는 거에 따라서 결과가 달랐다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종사자 교육 강화하는 건 뭐 당연한 거고, 협력회사 안전관리 강화라고 해서 이게 사실은 예전에는 다 그냥 한국수력 원자력 정규직이었는데 이제는 여기도 파견 회사, 협력 회사를 되게 많이 만들어 가지고 그 비용 절감 차원에서 자회사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협력회사 파견 직원들이 되게 험한 일을 많이 하는데, 이 사람들은 우리 그냥 와서 파견돼 왔으니까 이건 뭐 우리 본사도 아니고 이러니까 대충 관리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거죠. 뭐 그렇다는 건 아니고 있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협력회사 직원들에 대해서도 안전 관련 강화를 좀 세게 해가지고 이제 안전 문제가 안 생기도록 하겠다라는 거고요. 안전 관련 주요 분야 업무를 한 손에 직접 수행해서 감시 활동을 강화하겠다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국은 이제 사태 발생 초기에 원자력 안전을 위해 가지고 여러 가지 대응을 했고, 이렇게 이제 후쿠시마 사고를 당하고 나서 여러 가지 개선 방안들을 마련을 했습니다. 마련을 했는데, 그다음에 한국은 이렇게 했는데 그럼에도 왜 우리는 지금 탈원전이니 뭐니 이런 분위기에 빠져 있는가? 이제 정책적 문화적인 부분으로 넘어오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정책 문화적인 부분을 하고, 그 다음에 일본의 원자력 정책의 역사에 대해서 조금 다루고, 이 일본의 원자력 부분은 통으로 이제 마무리하는 걸로 그렇게 할 겁니다. 이게 이제 영화 판도라를 계기로 본 원자력 발전소 안전이라는 주제에 이제, 근데 이거 제작하신 분은 이제 원자력 연구원에서 만드셨어요. 사실 원자력 연구원에 계신 이분이 울분에 차서 만든 겁니다. 왜냐하면 영화 판도라를 보니까 너무 터무니없는 공상과학지를 저렇게 해놨더라. 사실관계하고 하나도 안 맞다. 근데 저걸 보고 원자력 무섭네, 뭐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다. 심지어 그런 사람이 대통령까지 됐다. 이래서 이제 물론 이제 이 자료를 만들었을 때는 그분이 대통령 되기 전이었거든요. 그래서 울분에 차서 만들어서 이걸 저희가 이제 강의에 활용을 할 수 있게 됐네요. 약간 이제 관념적이고 인문학적인 내용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냥 편한 마음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동 중인 원전 2016년 1월 기준으로 건설 중인 원전이 74기, 계획 중인 원전이 101, 그리고 가동 중인 원전은 전 세계 31개국에 434개나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원자력 발전소가. 일본은 43개, 한국은 24개, 중국은 30개, 여기 러시아도 30개, 미국은 99개, 유럽은 58개, 영국은 15개, 이런 식입니다. 이렇게는 많아요. 원자력 발전소가 많습니다. 많잖아요 지금. 근데 우리만 안 하겠대. 정신이 아닌 거죠. 하여튼 중국을 봅시다. 중국. 이건 2016년 9월 기준인데 사실은 이게 큰 의미가 없는 게요. 이게 원자력 발전소가 뭐 1, 2년 안에 뚝딱 만들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수치 변화가 있다고 하더라도 한 개, 두 개 정도,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 개, 두 개 정도 차이가 날 뿐이지 큰 차이는 안 난다 라고 보시면 되고, 중국은 원전 기술 자립을 위해서 다양한 노형, 그러니까 다양한 모델의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 그 중에는 뭐 체르노빌 같은 원전도 있고, 그 다음에 일본 후쿠시마 같은 비등 수용도 있고, 그다음에 한국 스타일의 이제 가압 수용도 있고 그렇습니다. 총 36기가 가동 중이고 20기가 건설 중이며 4기가 허가를 받았습니다. 근데 아마 이 허가받은 숫자는 더 많을 겁니다. 이제는 2030년까지 전력의 9%를 원자력으로 공급하겠다. 근데 중국에서 전력의 9%라는 거는, 중국이 소비하는 전력의 9%라는 건 어마어마한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소비하는 거 곱하기 한 2쯤 돼요. 근데 뭐 그렇게 하겠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웃긴 게, 중국이 신규로 개발한 대부분의 원전들은 어디냐면 여기 중국의 동해, 한국으로 치면 서해 앞바다 이쪽에 쫙 배치가 됩니다. 여기 산업단지도 있고, 또 이쪽에 이제 냉각수를 끌어오는 바닷가가 가까워가지고 여기 배치하는데, 여기서 사고가 나면 이게 다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쪽으로 가지. 이쪽으로 가고, 일본으로 가고, 한국으로 가고. 그러니까 우리 혼자 탈원전 한다고 원자력에서 안전해질 수가 없어요. 전기요금만 더 나오지. 원자력 발전의 원리. 원자는 이런 겁니다.
작은 알갱이. 이 원자 핵이 있고 양성자가 있고 중성자가 있다고. 이게 중성자는 녹색으로 된 거고, 양성자는 이제 이 원자 핵 안에 이 파란색으로 된 거고, 뭐 이런 겁니다. 전자가 이 밖에 돌고 있고, 이게 원자, 일반적인 이게 원자의 구성인데 이렇게 이제 도는 거죠. 뭐 저도 물리학을 잘 몰라서 뭐 이렇게만 설명드릴게요. 그냥 보시면 아실 거고요. 원자 핵이 이제 이렇게 작습니다. 부피는 훨씬 작고. 그런데 이제 이 원자 핵이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전자가 이렇게 있는 겁니다. 개미 사이즈로. 원자 핵이 축구장의 축구공이라면 전자는 개미 사이즈라는 겁니다. 핵 분열은 뭐냐? 그 중성자가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핵 분열은 어떻게 일으키냐면, 보통 순도 99%의 우라늄이 있을 때 여기에다가 이제 일단은 폭발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제 높은 수준의 폭탄으로 이제 이 우라늄 두 개를 충돌시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라늄이, 그러니까 전통적인 핵폭탄은 어떻게 생겼냐면, 동그란 공인데 이걸 반을 쪼개놨어요. 이렇게 반을 쪼개놨거든요. 그리고 이 반 쪼개놓은 걸 하나는 이쪽 끝에, 하나는 이쪽 끝에 붙여놓습니다. 그리고 이 양쪽 끝에 폭약을 설치를 해요. 그래서 핵폭탄이 이렇게 떨어져 가지고 터지면, 이 핵폭탄 폭파 시작 이렇게 되면 이 끝에 있는 다이너마이트, 고폭탄 다이너마이트가 두 개 터집니다. 동시에. 그래서 이게 이렇게 고속으로 날라오고 이게 이렇게 고속으로 날라와요. 그래서 순도 99%의 우라늄이 빠른 속도로 이렇게 부딪히게 되면, 물리적으로, 그때 중성자가 터져 나오면서 이 모든 원자들을 때려가지고, 근데 이게 한꺼번에 수조 개의 원자들이 동시에 터져 나가면서 그 열과 폭풍이 발생하는 겁니다. 빛과. 그래서 연쇄 반응을 일으키고, 이게 이제 핵 분열이 되는 겁니다. 이게 빠르게 나타나면, 이게 고속으로 나타나면 핵폭탄이고, 아주 느리게 나타나면 핵 발전이 되는 겁니다. 다만 이제 핵폭탄이 되려면, 이 거대한 핵분열이 발생하는 핵폭탄이 되려면 순도 99%의 순수 우라늄이라야 가능한 거고, 아니 플루토늄이거나, 원자력 발전소에 들어가는 핵연료, 핵분열을 일으키는 핵연료는 순도 1%에서 2%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순도 1%에서 2%짜리 핵연료는, 우라늄들은 아무리 충돌시켜도 핵폭탄이 안 돼요. 그걸 모르면, 모르는 인간들이, 환경단체 인간들이 막 원자력 발전소에서 버섯구름 생기네 막 이러는데, 원자력 발전소에서 버섯구름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뭐가 터져야 생기지. 안 터집니다. 아무것도. 수소나 터질까. 하여튼 단단하게 결합된 원자 핵을 깨뜨려서 좁은 공간에서 밖으로 발산하는 힘이 바로 이제 핵분열입니다. 천연 우라늄이 있고요. 우라늄 235, 238 뭐 이런 게 있고, 이게 이제 전홍축 우라늄이 되면 이렇게 중성자가 때려서 천천히 태우는, 그래서 이게 이제 원자로 안에서 발생하는 거고, 이렇게 열을 발생해서 물을 끓인 다음에 터빈을 돌려서 이제 뭐 플레밍의 왼손 법칙인가 오른손 법칙인가, 전자석이 되어 있는 터빈이 돌아가면 이제 전기가 생성되는 거죠. 그게 발전이고, 고농축 우라늄, 그러니까 이제 저농축 우라늄은 우라늄 238이 더 많은 거예요. 235는 아주 작게 있고, 고농축은 우라늄 235가 대부분이고 238은 작게 꽂혀 있는 겁니다. 여기에 중성자가 때리면 단숨에 폭발해서 핵폭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라늄 238, 8은 발전용이고 235는 오지게 터진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238은 물을 팔팔 끓이는 거고, 우라늄 235는 오지게 터지는 거다. 그러니까 수능 강의할 때는 이렇게 하는데, 보통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강의를 하다가 45분이 됐기 때문에, 44분이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1분 여기서 마치고 2부 2에서 하겠습니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